네, 그래서 이제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정말 많이 듣고 계신 기술들이죠. 이 기술들 모두 제너레이티브 AI에 해당하는 기술들인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생성형 AI라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맞게 그 명령에 맞게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AI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성하는 이 데이터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얘기를 하고요. 이 디자인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직접 색과 형태를 만드는 그런 조형 작업, 정통적인 디자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서 하는 파라메트릭이랑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나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인공지능이 좀 더 고도화되면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이 제너레이티브 AI 디자인 개념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거 클로버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정보를 입력하면은 그거에 맞게 마케팅 메시지를 생성을 해주거나 이제 엑스레이에서도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좀 더 명확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좀 더 정면사진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 제품, 패션 이런 쪽에서 주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이제 디자인 분야에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인간이 기업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AI가 이제 그거에 대한 시안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된 이 시안을 탐색을 하고 AI는 계속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을 직접 수정해서 최종 로고를 산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품 디자인에서 어떻게 램프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건데 이제 보시면은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그 프로세스 상에서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발산 단계에서 집중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램프 디자인 컨셉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길게 AI가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최종 결과물까지 인간이 직접 산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LG의 초거대 AI 엑사원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패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챗 GPT처럼 대화를 하면서 생성을 하는데 인간이 뭘 그리고 싶니? 뭐 금성에 꽃이 핀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AI가 그거에 맞게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질문과 답변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패션 디자인 컨셉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로고 디자인이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과나 단점, 뭐 그 AI의 대체 가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됐더라고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이제 말단 디자이너에게 지시하는 일들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그 외 디자인 분야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셉 구축이나 스케치, 제품 설계 이렇게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딱 특정 작업에만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UX, UI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 네, 풀스크린으로 했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려고 잠깐 화면을 적게 해놨었는데 그래서 UX, UI 디자인 분야에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되게 활용이 되고 있긴 했는데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도구 50개를 조사를 했을 때 UX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도구가 한 14개에 불과했다고 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프로토타입 구체화, 이런 UI, 시각적 표현 위주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올 초에 챗GPT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 챗GPT의 이제 기반이 되는 GPT 모델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제 GPT-1부터, 죄송합니다. GPT-1부터 이렇게 2018년도부터 발전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GPT-3.5가 미세 조정된 버전으로 챗GPT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기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었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사용자 100만 명, 1억 명을 빠른 시간 내에 모으면서 거의 신드롬을 일으키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오픈 AI 개발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가지지? 라는 의문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사용성과 접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챗GPT 화면 많이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평소에 쓰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성과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분야와 작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언어를 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다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뭐 데이터 분석이나 아카데믹 리뷰, 그다음에 교육, 의료, 그 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러면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진 UI, UX 디자인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번 작업을 시작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제 챗GPT한테 UI UX 디자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은 이제 랭귀지 언어 모델로서 뭐 이러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툴도 아니고 인간 디자이너의 대체품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UI UX 디자인 작업을 하려면 UI 프로토타입을 최종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생성하는 기술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지 생성, AI 도구도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이런 프로세스로 가고, 그다음에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도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제 선행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 결국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는 이런 흐름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UX 디자이너가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프로세스로 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8단계로 최종적으로 제가 프로토타입 산출 작업까지 해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처음에는 리디자인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여러 개를 했었는데 뭐 리디자인 프로세스 알고 있어? UI 리디자인 프로세스 알고 있어? 하면 이렇게 8단계로 대답을 해줬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의 리디자인 프로세스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고 근데 대부분 다 말이 너무 많잖아요. 말이 많아서 심플한 리디자인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단계 이하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를 따라서 이제 리디자인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UI의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였는데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좀 여러 개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넷플릭스 UI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말해줘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설명을 덧붙여서 내가 넷플릭스 UI 리디자인을 할 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리디자인 해야 될까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사용자 여정 맵을 좀 그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을 추가를 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표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이유가 이제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이 답변 문제를 4개를 찾아줬을 때 이 안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탐색과 내비게이션이 문제라고 하면서 추천 알고리즘 때문이라 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이제 UI 디자인이 문제인데 너무 복잡하고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각각 다른 디바이스에서 좀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러프하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추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문제고 3,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번에 이제
있는 개인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해서 UI적으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의사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질문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해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사용자의 재생 목록, 그러니까 개인화된 디자인이죠. 사용자 지정 옵션을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개인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뽑아내가지고 어떤 문제를 정의할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여러 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여정 맵은 이제 노션 AI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션 AI는 혹시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슬래시를 치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할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넷플릭스에 사용자 여정 맵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로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컬럼도 계속 추가를 해 나가면서 내용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는 챗 GPT가 훨씬 잘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노션 AI를 쓰는 이유는 표를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 표 서식 같은 경우도 제가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챗 GPT에서는 이제 공유하기도 어렵고 서식이나 이런 거를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 GPT에서 미리 내용을 생성한 후에 노션 AI에서 표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계속 사용자가 디자이너가 질문을 하고 챗GPT가 답을 내주는 그런 형태를 반복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돼요. 그래서 솔루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솔루션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드저니를 사용을 해서 프로토타입 시안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총 4번에 걸쳐서 미드저니로 시안을 한번 생성을 해봤어요. 보시면 명령어가 좀 많은데 결국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명령어가 보시면은 플레이리스트 UI 디자인. 제가 솔루션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넣어줬고 이제 모바일 어플이다 보니까 모바일 앱이라는 그 말도 계속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리디자인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키워드도 계속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이 키워드를 어떻게 다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 키워드를 다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직접 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AI PRM이라는 챗GPT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크롬에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챗GPT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UX, UI, 프롬프트, 미드저니를 위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넷플릭스 어떤 그 시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모바일 무비 플레이리스트 이게 제가 그 도출한 솔루션이었는데 이 넷플릭스에 이 UI가 필요하다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줬어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프롬프트가 너무 많이 길어지면 미드저니가 그거를 다 적용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개인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뭐 사용자 지정 플레이리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제 AI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키워드를 적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총 4개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슬래시 이미진부터 끝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시안을 생성을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아이디어를 도출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헤더에 상단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 플레이리스트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옵션, 추천 기능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 와이어프레임 레이아웃을 하나 제시를 해줘요. 이것도 이제 질문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와이어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피 생성도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 네임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말해주는 경우에는 좀 꼬리 질문을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골랐던 초기 시안이에요. 초기 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디자인 제 솔루션을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안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어떤 기능이 어디에 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시각화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동일하게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했던 작업인데 보시면 이거를 이제 협업 프로세스로 한번 시각화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처음에 프로세스를 플랜을 했던 거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프로토타입을 구축을 했던 이 두 가지는 제외를 하고 요 2에서 7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협업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해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고요. 보시면 요 두 개, 요 텍스트 텍스트 AI랑 텍스트 이미지 AI 요 두 가지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요 단계별로 과업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이제 UI 문제점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아이디어 시각화까지 했고 이제 제가 넷플릭스를 선정한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넷플릭스 자체가 리디자인 작업이 명확한지랑 제너레이티브 AI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좀 고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리디자인 작업을 하려면은 UI 계층 구조가 이제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되고 콘텐츠의 복잡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리디자인을 했을 때도 확실하게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챗 GPT가 충분히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과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각각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시각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문제를 정의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다 다른 방향으로 솔루션을 도출을 했고 아이디어도 다 다르게 이렇게 시각화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어, P6과 P8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추천 기능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P6은 추천 기능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천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을 얘기를 했고 P8 같은 경우에는 추천 기능이 너무 강해서 부작용이 필터 버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약화하는 랜덤 추천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제 판단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UX 디자인 작업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효과성과 이제 UX 역할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가자 10명이 공통적으로 다 빠르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소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되게 비언어적인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되게 정돈되지 않은 말을 이렇게 막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챗GPT 같은 경우는 딱 깔끔하게 명확한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시간이 단축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이디어 도출 같은 경우에도 인간보다 당연히 훨씬 빠르게 많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비용이 절감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이제 기존이 3명이 하던 일들을 이제 사람 1명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이 또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작업 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에 도출된 아이디어의 참신성, 객관성,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높은 효율성이 훨씬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UX 디자이너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도출 같은 경우에는 AI가 워낙 잘하니까 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반면에 최종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여전히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UX의 역할은 좀 더 고도화된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UX의 관점을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질이 뭔지 탐구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I 활용 방법이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모든 작업에서 효과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AI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질 것이다. 곧 AI 활용 역량이 업무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했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제 제프리 힌턴이 구글을 뛰쳐나오면서 AI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인간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진실과 거짓을 왜 구분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챗GPT가 통과한 테스트,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기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5분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있다면 그 컴퓨터는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예요. 챗GPT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챗GPT는 사람처럼 들리는 응답을 생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되게 설득당하거나 쉽게 신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는 이 헛소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되게 무차별적으로 진실 거짓 상관없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터뷰에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총 84개 문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그런 문서들을 이제 취합을 했을 때 11가지 요소가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텍스트 생성하는 인공지능, 특히 챗 GPT의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이 관련해서 피드백을 30만 건 넘게 트윗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결국 이 네 가지로 좁혀지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챗 GPT를 사용하는 이 분야는 많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네 가지 윤리적인 요소가 모든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UX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윤리적 문제가 나타날 것이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가자들별로 다 의견이 다 나뉘었어요. 처음에는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도 않고 이제 정보가 과거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AI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많은 의견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엘리자 효과인데 이제 인간이 챗GPT랑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인간처럼 대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관찰을 할 때도 사람들이 되게 챗GPT가 말을 잘못하면 화를 내거나 다그치거나 아니면 뭐 잘 대답을 해주면 칭찬을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AI를 그렇게 인간처럼 의인화를 해서 대하게 되면 실제보다 더 지능적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성 문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참가자들이 신뢰성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편견 및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학습을 하고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소외되는 그룹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어로 답변을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정확성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편견 및 편향이 있는 데이터를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아까 그 질문 알아가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직업 전망, AI가 얼마나 대체를 할 수 있는가, UX가 과연 직업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꼽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UX들이 더 새롭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인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검증,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사실 검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거나 편견이나 편향이 들어간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공간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화나 실업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협업 과정, 이번에 실험을 했던 협업 과정을 요약을 하면은 평균 59분의 시간 동안 평균 15번의 질문을 이제 UX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개의 태스크 중에서 5번을 AI가 생성을 했고 그중에 6번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AI가
UX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AI와 인간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나 솔루션도 분명히 같은 하나의 과업 주제를 주고 그에 따른 8가지 과업을 다 동일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결과를 도출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제 UX가 이 리디자인 프로세스의 전체 주도권을 갖고 이거를 작업을 수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참가자들이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어요.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 답변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UX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일반적인 답변만 생성을 했는데 질문을 좁혀갔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것도 이제 질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신뢰성이나 평형 같은 윤리적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도 인간의 직무를 AI가 완전히 대체를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UX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제를 개선하는 리디자인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컨셉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활용 방법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케이스 스터디 아이디어인데 처음에 어떤 신규 디자인 컨셉 개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UX 이제 디자인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건데 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뭐 이커머스 웹사이트나 뭐 딜리버리 앱, 뭐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컨셉의 서비스를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서비스를 할 건지 지정을 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이런 서비스 하나를 고른 다음에 스터디 그룹 앱을 고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UX, UI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스터디 버디라는 이름도 정해주고요. 간단한 특징과 타겟 오디언스, 그다음에 주요 특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물로 이제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아이디어를 알려줘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뭐 유저 프로필, 그룹 크리에이션, 디스커션 보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메인 서비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쟁사 분석, 이 에듀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경쟁사 분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사의 링크와 이름과 특징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에듀케이션 플랫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런 한국 서비스는 어떤 게 있어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얘가 패스트 캠퍼스까지는 이제 사실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UX가 직접 리서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중에서 이제 요 스터디 그룹 앱에 어떤 니즈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봤는데, 얘가 답변을 해준 거를 보면은 이제 콜라보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리소스, 개인화된 그 러닝, 그다음에 뭐 편리함, 네트워킹 이런 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소나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스터디 그룹 앱에 어떤 유저 퍼소나가 있을지 이제 생성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페인 포인트나 뭐 나이 그다음에 뭐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지 니즈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다른 이미지 생성 AI에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퍼소나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드저니가 유료화가 된 시점이어가지고 다른 미드저니랑 가장 비슷한 이제 이미지 생성 AI가 블루 윌로우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미드저니랑 사용법이 굉장히 비슷한데 너무 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료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이거를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퍼소나 구축은 일단 이렇게 챗GPT가 생성을 해준 답변에서 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유저 플로우 같은 경우는 유저 플로우는 이렇게 많이 보셨죠? 스타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자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유저 플로우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달라고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생성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서 프로필부터 그룹 생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UX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GPT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넣어봤어요. 에러 페이지도 이제 브랜드의 톤 앤 매너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4 에러 메시지를 요 서비스에 맞게 생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시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카피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특히나 이 작은 도형 안에 어떤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성하는데 은근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카피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 말 텍스트를 생성을 해주는 로렘 입숨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이 CTA 버튼, 구독을 할 수 있는, 구독을 유도할 수 있는 CTA 버튼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뭐 구독 모델인지 아니면은 뭐 랜딩 페이지의 CTA인지 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CTA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면서 이제 카피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을 유도하는 이제 카피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제 비밀번호 칠 때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할 때 어떤 이제 단어를 검색을 해야 되는지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데 이 플레이스 홀더에 대한 그런 카피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길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꼬리 질문을 사용해서 좀 짧게 요약하는 과정을 또 거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다른 카피는 이제 보시면은 요런 후기 같은 거 이제 페이지에 많이 넣잖아요. 요런 후기를 예시로 이렇게 생성을 해줘가지고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UI 쪽으로 넘어가서 UI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알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보시면 이 로고 얘가 이제 이미지는 생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박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로 변경을 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링크로 변경을 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챗GPT의 한계가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UI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에 레이아웃은 어떤 게 있는지, 뭐 UI 요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레이아웃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CTA, 디스크립션, 뭐 사회적 뭐 프로필 이런 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UI 요소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카피라이팅 할 때 보여드렸던 뭐 후기 같은 경우나 뭐 배지, 뭐 좀 증명, 브랜딩,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UI 요소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UI 작업을 할 때 좀 참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는 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가 해줄 수는 없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에는 UI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생성형 AI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아직 사용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그마 플러그인이에요. 와이어 프레임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피그마 플러그인인데 이거를 피그마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요런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요런 창이 뜨고 거기서 이제
이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프로토타입을 구축을 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넣어줘요. 여기다 막 색깔이나 이런 자세한 걸 넣어보기도 했는데 막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얘가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만 간단하게 넣으면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직접 수정을 하면서 이제 아까 나왔던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거나 뭐 필요한 UI 요소를 따로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화면 하나가 단지 이 버튼을 하나 누름으로써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도출했던 CTA가 굉장히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어떤 게 더 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스터디 그룹 앱에서 이 두 가지 CTA 버튼 중에서 어떤 게 더 사용자가 많이 클릭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두 번째 게 더 많이 클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총 대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직접 증명을 하려면은 직접 A/B 테스트를 설계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있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CTA 2번이 1번보다 더 뭐 요런 면에서 더 참여자 유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가설을 세워서 A/B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 인터뷰인데 인터뷰는 그 구축 전과 구축 후에 두 번에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축 전에는 이제 타겟 어디언스를 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니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서베이 퀘션을 이제 물어봐서 그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이제 사용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구축 후에는 이제 유저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인터뷰를 어떤 질문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10가지 정도 생성을 해주는 것을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진짜 필요한 질문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10가지 신규 컨셉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롬프트랑 활용 방법,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입력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사양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좀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UX가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UX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는 UX의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UX 인 더 루프라는 UX 인 더 루프의 개념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UX 인 더 루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그 휴먼 인더 루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루프가 이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그런 루프를 얘기를 해요. 그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루프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거나 뭐 오류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또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AI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면은 이 루프 안에서 AI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훈련이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좀 차용을 해서 UX어 인더 루프라고 이제 UX어가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해서 그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인간 고유의 능력, UX어가 인간 고유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더 나은 디자인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UX 인더 루프라고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논문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UX 인더 루프의 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인터뷰랑 그다음에 작업 부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앞으로 UX가 이제 AI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에서 이제 UX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AI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제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수행을 하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역할의 방향성이 좀 바뀔 것이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도 더 AI가 좀 더 고도화됨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이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소개를 마지막에 좀 넣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다양한 SNS에서 이제 디자인 아티클도 발행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대학원에서 어떤 그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글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논리 쌓기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인공지능 활용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진짜 뭐 대학원 생활 어때요? 대학원 왜 갔어요? 막 이런 질문도 정말 편하게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강의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이제 DM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정말 편안한 질문 해주시면은 다 너무 네, 잘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 컨텐츠